안녕하세요. 애플쌤입니다. 오늘은 사다실 고려의 건국과 후삼국의 통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은 태조 왕건. 네, 처음 보시죠? 그 다음에 내용이 좋으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고려 후삼국을 통일하다. 처음 나오는 게 통일 순서가 나옵니다. 왕조가 맨 처음에 바뀔 때마다요. 고려가 처음 시작할 때 고려 통일 순서가 먼저 나오죠. 조선이 맨 처음에 나오게 되면 조선의 통일 순서가 첫 번째 문제로 맨 처음에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고려의 통일 순서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제일 처음에 후삼국이 만들어지게 된 것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후백제가 900년에 견훤에 의해서 건국됩니다. 완산주에서 지금의 전주입니다. 후백제가 900년에 견훤이 건국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궁예가 후고구려를 건국하죠. 어디서? 송악에서. 지금의 개성입니다. 자, 그러니까 900년 후백제 건국, 901년 후고구려 건국. 이렇게 순서가 됩니다. 후백제, 후고구려 건국. 자, 그리고 세 번째, 고려의 건국. 요 부분을 좀 많이 실수하실 수가 있는데, 보통 보면 통일을 했으니까 고려 건국이 제일 마지막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후고구려가 건국하고 난 이후에, 궁예가 세운 후고구려가 망하고, 왕건, 궁예에 부하였던 왕건이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새로 건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후고구려가 고려로 바뀌게 되는 거죠. 왕이 바뀐 거예요. 네. 궁예가 미륵불 이러면서 뭐 사람도 많이 죽입니다. 자, 그러자 덕망이 있던 왕건이가 다른 신하들의 추대를 받아서 왕이 되도록 이제 된 거죠. 자, 그래서 고려 건국이 세 번째 순서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고려 후백제 신라의 다툼이 되겠네요. 고려 후백제 신라의 다툼에서 전투 부분이 나옵니다. 공산 전투, 고창 전투 이렇게 나오는데 기준은 고려 기준이기 때문에 공산 전투에서는 졌어요. 고려가 졌습니다. 공산 전투에서 지고 고창 전투에서 이겼다. 처음에 지고 나중에 이겼다. 그러니까 통일했겠죠. 이렇게 이해하면 좀 빠를 것 같아요. 공산에서 지고 고창에서 이겼습니다. 그 다음 순서에 견훤의 기순이라고 나오는데, 요 부분에서 이제 조금 얘기 드릴 부분은, 우선 보시면 후백제 땅에서 보면 금성 부분이 색깔이 조금 달라요. 그죠? 그리고 건국전 왕건의 점령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고려가 건국되기 전, 즉, 왕건이 왕이 되기 전에, 궁예, 후고구려 시절에, 왕건이가 요쪽 나주 성주를 포섭을 해서 이 땅이 고려로 귀순을 하게 돼요. 성주가 고려로 귀순을 해보니까 이쪽 땅이 고려 땅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뭘 보여주냐면 전쟁을 해서 꼭 그 땅을 내가 뺏는다 이게 아니라 그 지역에 성주 호족을 포섭을 해서 대편으로 만들면 그 땅이 이제 내 땅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호족이 그만큼 중요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왕건이가 이 땅을 고려로 귀순시킴으로 해서 문화시중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거죠.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됐어요. 자, 그리고 견훤이가 기순하게 되는 내용은 견훤이가 아들이 4명이 있는데 넷째 아들 금강을 이뻐해가지고 금강이한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위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있는데 형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네. 반란을 일으킨 거죠. 첫째 아들 신검이 넷째 아들 금강을 죽이고 아버지인 견훤을 금산사에 가두게 돼요. 절에 가두게 됩니다. 그러자 견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화가 나겠죠. 그죠? 자기가 아끼는 아들도 죽고 왕위를 뺏겼으니까. 그래서 견훤이가 요쪽 땅으로 지금 금성이 고려 땅이지 않습니까? 요쪽으로 귀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옆에서 요쪽으로. 네, 말 타고 달려가가지고 귀순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견훤이 고려 땅으로 기순을 했다. 자, 그 다음 순서는 신라가 멸망하는 얘기다. 신라가 항복을 하게 돼요. 견훤의 기순도 935년이고 지금 신라 항복도 935년이네요. 견훤이 먼저고 그 다음에 신라가 고려에 항복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내용에서 좀 알아두시면 좋은 게 뭐냐면 고려 입장에서는 후백제랑은 자웅을 겨뤄야 돼요. 그러니까 싸워야 돼요. 세니까.
후백제가 세니까 고려랑은 싸워야 되고, 신라 같은 경우에는 망해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싸우질 않았습니다. 친하게 지내려고 했겠죠. 우호적으로 지내려고 했을 겁니다. 왜? 곧 망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고려는 후백제랑 싸움에 집중할 수 있었던 거죠. 한쪽이랑은 화친하고 한쪽이랑 집중적으로 싸움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신라가 고려에 항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전쟁하지 않고 신라 땅까지 얻었죠.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후백제 신검이랑 마지막 전투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전투에서 신검이 진 겁니다. 자, 그러니까 고려가 전부 다를 이제 차지하게 된 거겠죠. 어떤 교과서에는 이제 발해 유민이 포용됐다라는 내용도 첨가될 수는 있는데 그 순서가 조금 애매해요. 네. 지금 보시면은 후고구려 시절에는 발해가 있었다, 그죠? 발해가 있었는데 발해가 거란에게 망했습니다. 망하면서 발해 유민 일부가 고려 땅으로 귀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서 한번 다시 보시고요. 후백제 건국, 후고구려 건국, 고려 건국. 그 다음에 전투에서 한번 지고 고창 전투에서 이겼다. 그 다음에 견원 귀순, 신라 멸망, 그 다음에 후백제 멸망. 이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순서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후삼국 통일의 의의. 야, 요 부분은 이제 서술형으로 또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좀 중요하게 다뤄주시면 좋겠어요. 실질적인 민족 통일을 이루었다. 발해 유민을 포섭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 왜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통일 신라 시대 같은 경우에는 북쪽에 발해라는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통일이라는 말을 붙이기에는 조금 애매했죠. 그래서 우리가 남북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했을 때는 이제 남아있는 우리 민족의 나라가 없죠. 그래서 실질적인 민족 통일을 이루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민족 문화 토대를 마련했다. 우리 민족이 하나로 다 뭉쳐졌으니까 민족 문화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는 고려의 통일 순서와 이렇게 통일이 된 것의 의의, 고려가 통일을 한 것의 의의, 이 부분을 지켜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그 다음에 배울 내용은 각 왕의 업적입니다. 초기에 각 왕들의 업적입니다. 고려 같은 경우에 태조 왕건의 정책, 그 다음에 광종, 그리고 성종, 이렇게 크게 3명의 왕의 업적을 중요하게 다루는데, 태조의 정책 같은 경우에는 뭐 서술형이나 뭐 여기서도 반드시 다룰 거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좀 안다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자세하게 알도록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 태조의 정책 첫 번째, 북진 정책입니다. 북진 정책. 북진 정책 같은 경우에는 그 북쪽을 치고 올라가는 정책이겠죠, 그죠?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아오는 정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태조 왕건이 남긴 그 유언에 해당하는 훈요 10조라고 하는 게 있어요. 훈요 10조. 거기에 보면 서경을 중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교과서나 그 참고서나 이런 내용에서 훈요 10조 내용이 있으면 거기를 좀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서경에 가서 꼭 지내도록 얘기합니다. 1년에 일정 시간 이상은 꼭 서경에서 지내라. 자, 그러니까 서경을 중요시한다. 두 번째, 거란을 적대시한다. 왜냐하면 거란 같은 경우가 발해를 무너뜨렸죠. 거란이 발해를 무너뜨렸고, 그리고 지금 현재 위쪽에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저기를 적대시하면서 같이 친하게 지내지 마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북쪽은 꼭 우리가 되찾아야 되는 영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진 정책. 훈요 10조의 내용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두 번째, 민족 통합 정책. 자, 나라가 여러 개의 나라가 하나의 나라가 됐으니까 다른 민족에 대해서 통합하는 정책이 필요하겠네요. 신라, 후백제, 발해 유민을 포섭을 합니다. 신라, 후백제, 발해 유민을 포섭을 합니다. 그래, 하나의 민족으로 묶어서 민족 통합 정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호족 포섭 정책. 호족 포섭 정책. 각 지역에 있는 호족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좀 곤란하겠죠. 그 당시에 그 영토라는 게 영토를 늘려가는 방법은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호족들을 포섭을 해서 내 편으로 만드는 겁니다.
후삼국 시대에서. 그래서 어느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어떤 A라고 하는 호족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면 싸움 없이 그 땅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영토를 넓혀갔기 때문에 각 지역을 통일을 했지만 각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호족이 완전하게 내 편이 되어야지만 국가가 안정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호족 포섭 정책을 펴는데 사심관 제도라고 하는 건 각 지역의 호족에게 각 자기 그 출신 지방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기 출신 지방으로 보내서 다스리도록 하는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호족에게 사심관이라는 관직을 주고 각 지방을 다스리도록 하는 겁니다. 네. 지방을 스스로 다스리도록 해주는 겁니다. 사심관 제도. 자, 그 다음에 기인 제도는, 이게 통일신라 시대 상수리 제도하고 이제 같은 방법이에요. 호족의 자제를 인질로, 수도에 머무르도록 하는 거죠. 호족의 자제들을 수도에, 왜? 반란 일으키면 안 되니까. 너희 아들 여기 있으니까 반란 일으키지 마. 이런 내용이죠. 호족 포섭 정책. 세 번째. 네 번째, 민생 안정 정책은 세금을 줄여줬다는 겁니다. 기존보다 세금을 줄이고 빈민구제하는 활동을 했다. 자, 요렇게 태조의 정책이 됩니다. 정말 자세하게 시험 문제에서는 반드시 언급을 할 거기 때문에 정말 자세하게 공부를 꼼꼼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태조의 정책 4가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광종의 정책, 고려의 4대 임금입니다. 광종은 4대 임금인데 태조가 그 호족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결혼을 많이 해요. 각 호족들을 전부 다 나의 친척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가 친척으로 만들기 위해서 결혼을 많이 하는데 왕비가 29명입니다. 결혼을 29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되게 많겠죠. 자, 그래서 광종도 4대 임금인데도 태조 왕건의 아들이에요. 태조 왕건의 아들이고 그 위에는 2대 상대 임금들도 다 형제들이었던 거죠. 왕위쟁탈이 좀 심했어요. 네, 형제들이 많으니까. 자, 그리고 오른 광종이 했던 정책이 뭐냐? 왕권 강화 정책과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항상 보시면 조선시대도 그래요. 초기에 그 국가를 처음 건설한 왕 같은 경우에는 호족이나 그 공신들에게 잘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아들 때에 와가지고는 그 공신들을 철저하게 쳐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그대로 두게 되면 왕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철저하게 그 공신들을 제거해 나갑니다. 그래야 왕권 강화가 되니까. 그래서 했던 일이 노비안건법이랑 과거제도의 실시에 있습니다. 노비안건법. 즉 호족들이 불법적으로 노비를 만들어요. 뭐 고리대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기의 사노비를 넓혀가게 되는데 그 노비들을 풀어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언제까지? 좋은 말 할 때 풀어놔라. 그러면은 기존에 노비 만들었던 거에 대해서는 내가 눈 감고 넘어가 줄게. 그 뒤부터는 안 돼.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노비를 풀어주도록, 평민을 늘려주도록 평민으로 해방시켜주는 내용입니다. 노비안건법. 그 다음에 과거제 같은 경우에 유교적 학식으로, 그러니까 시험을 쳐가지고 관리를 선발한다라는 겁니다. 과거제.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은데 사실은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귀족의 나라예요. 귀족, 호족의 나라이며 문벌 귀족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귀족이 정치를 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선 그 귀족들의 권한을 좀 뺏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선 시험을 통해서 그 능력 있는 사람을 선발을 해서, 그럼 이 사람들은 과거제를 통해서 관리가 된 사람들은 왕의 편에 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득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제를 시행을 하게 돼요. 아시겠죠? 예, 후주의 쌍기를 등용해서 이걸 하게 되는데 뭐 자세한 거는 두시고 노비안건법과 과거제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요즘에는 요거 말고도 좀 다른 내용을 많이 물어보세요. 자, 공신과 호족을 숙청했다라고 돼 있죠. 공신과 호족을 숙청했다. 고려를 건국하는데 많은 공을 세웠던 공신과 호족들, 이런 사람들을 다 숙청을 합니다. 제거를 합니다. 그래야지만 왕권을 강화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칭제 권한을 했다. 황제를 칭하고 연호를 세웠다. 연호로는 광덕과 준풍이라고 하는 연호를 세웠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종이
조선 시대에는 태종 임금하고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왕권 강화를 위해서 기득권 세력들의 숙청을 해낸다. 그래서 왕권을 강화했다. 요런 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득권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니까, 신하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니까 정치를 잘할 수 있는 왕이 나오겠죠. 성종이 나왔습니다. 성종. 성종은 유교 통치 이념을 강화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전의 고려는 뭐였느냐? 불교의 나라죠. 고려는 불교의 나라입니다. 태조의 훈요 10조에 보면 연등의 팔관회를 성대하게 하라, 꼭 챙겨라,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불교의 나라인데 그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한다. 유교에 따라서 다스린다라는 게 바로 성종의 업적입니다. 누구를 받아들였느냐?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요. 최승로가 제안했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요. 오케이, 인정.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지방제도, 지방의 12목이라고 하는 걸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향리 제도를 실시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건 나중에 제도할 때 뒤에 나올 거예요. 12목과 향리 제도를 실시했다. 그 다음에 중앙제도에 이성육부의 중앙관제를 마련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성육부의 중앙관제 뒤에 가서 다 외우실 거예요. 이러한 기본 틀, 나라의 기본 틀, 제도를 성종이 만들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고려의 건국과 후삼국의 통일에서 알아보셨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